세계 최고 언어학자들이 모인 옥스포드 대학 강의실에서 단 한 문장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글은 완벽한 문자다라는 주장에 프랑스, 러시아, 중국 학자들이 분노하며 일어섰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은 한 언어학자가 한글의 수학적 원리와 조선의 비밀 문서를 제시하며 한글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날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선의 비밀 문서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존슨이에요. 저는 30살이고 미국에서 왔어요. 저는 언어를 연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잡지나 신문에 언어에 관한 글을 쓰고 있었죠. 사람들은 저를 언어에 대해 매우 똑똑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자 체계를 공부해 왔었답니다. 그날 저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의 큰 강의실에 서 있었어요. 그 방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30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죠. 우리는 모두 문자 체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모였어요.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쓰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요. 벽에는 오래된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고, 나무 테이블은 오랜 사용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오래된 종이와 커피 냄새가 맴돌고 있었답니다. 다나카 교수님이 그날 우리 모임을 이끌고 계셨어요. 그분은 일본 출신으로 도쿄 외국어 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셨죠. 키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실 때면 모두가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은색이 섞인 검은 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쓰고 계셨고 항상 친절한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그분의 질문은 정말 도전적일 때가 많았어요. 저는 다나카 교수님이 칠판에 큰 글씨로 우리의 과제를 적고 계시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과제 한글보다 우수한 문자 체계를 논리적으로 증명하시오. 한글은 한국어 알파벳이에요. 많은 언어 전문가들이 이것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 체계라고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저 한국인들이 자신들에 대해 좋아하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작고 단순한 알파벳이 세계 최고일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게 작은 미소가 입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이건 쉽게 반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방 안의 다른 전문가들을 둘러보았어요. 몇몇은 걱정스러워 보였고 또 다른 사람들은 흥분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죠. 여러 알파벳을 연구해 왔었으니까요. 그것들의 역사와 작동 방식을 알고 있었어요. 한글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첫 번째로 발표한 사람은 러시아에서 온 알렉산더였어요. 그는 짧은 짙은 갈색 머리에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죠. 그는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키릴 문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역사와 작동 방식을 설명했지만 다나카 교수님은 금방 그의 주장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셨어요. 알렉산더 씨, 다나카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알파벳은 그것이 나타내는 소리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네요. 이것이 오늘날의 디지털 세계에서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알렉산더는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했지만 곧 자신의 노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좋은 답변이 없었던 거죠. 다음으로 브라질에서 온 이사벨이 라틴 알파벳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영어와 다른 많은 언어에서 사용되는 알파벳이죠. 그녀는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 알파벳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다나카 교수님은 질문을 던지셨죠. 단어의 철자가 종종 발음과 일치하지 않죠. 그가 말했어요. 이것이 사람들이 배우기 더 어렵게 만들지 않나요? 이사벨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곧 제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두려워서가 아니라 흥분해서였죠. 한글을 이길 수 있는 문자 체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세코야라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만든 특별한 알파벳을 연구해 왔었거든요. 그는 체로키족 문자 체계를 만들었고 그것은 그의 민족이 매우 빠르게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도왔어요. 저는 더 똑바로 서서 파란색 재킷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금발머리를 뒤로 묶고 노트를 준비하고 있었죠. 한글이 최고라는 것에 대해 모두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려고 했어요. 이 토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답니다. 그때 저는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이 간단한 과제가 제가 언어에 대해, 글쓰기에 대해, 심지어 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고, 저를 이 교실에서 멀리 한국까지 데려갈 거라는 것도 몰랐어요. 제가 한 번도 가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곳이죠. 발표할 준비를 하면서 저는 곧 제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제 생각을 나누는 게 너무 설레었거든요. 저는 한글보다 더 나은 문자 체계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최대한 자신감 있게 들리도록 노력하고 있었죠. 제 목소리는 또렷하고 힘이 넘치고 있었어요. 저는 모두에게 체로키 문자 체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문자는 세코야라는 사람이 만든 거였죠. 그는 처음에는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던 아메리카 원주민이었어요. 백인들의 책을 본 후 그는 12년 동안 자기 민족을 위한 문자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그는 음절, 즉 하나의 소리를 내는 단어의 일부를 나타내는 85개의 기호를 만들었어요. 제가 설명하는 동안 태블릿으로 체로키 문자의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기호들은 영어 알파벳과 약간 비슷해 보였지만 작동 방식은 달랐죠. 방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제가 하는 말에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죠. 가장 놀라운 점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체로키 사람들이 이 체계로 얼마나 빨리 읽고 쓰는 법을 배웠는지예요. 1821년에 공식적으로 채택된 후 단 3년 만에 부족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심지어 1828년에는 자신들의 신문까지 만들었답니다. 체로키 피닉스라고 불렸죠. 이제 저는 정말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배울 수 있는 문자 체계가 한글보다 분명히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다나카 교수님이 제가 준비하지 않은 질문을 던지셨어요. 오늘날 체로키어를 유창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갑자기 입안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었고 그건 제 주장에 좋지 않은 거였죠. 오클라호마와 노스캐롤라이나에 약 2,000명 정도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노인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중에는 매일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방 안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벽에 있는 시계 소리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다나카 교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그가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좋았던 문자 체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늘날에도 살아있고 유용하며 미래에도 그럴 문자 체계지요. 얼굴이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빠르게 자리에 앉았어요. 처음으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떠났지만 저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큰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해가 지고 있었고 대학 잔디밭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배낭을 메고 이야기하며 웃으면서 걸어가는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다나카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문자 체계는 그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요. 디자인이 얼마나 영리한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매일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였죠. 그날 저녁 작은 호텔 방에서 저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교환학자로 한국에 가기로 했답니다.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한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접 볼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한글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옥스포드를 떠나기 전 저는 다나카 교수님께 제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동그란 안경을 고쳤으며 미소 지으셨어요. 에밀리, 그가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분석에 좋은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 분석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지요. 직접 경험해봐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한글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놀라울 수 있다고 믿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과 제 노트북 컴퓨터, 몇 권의 한국어 교과서를 가방에 챙겼어요.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죠.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문 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했어요. 이 여정이 제가 맞다는 것을 증명할까요? 아니면 틀렸다는 걸 증명할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그 답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서울에서의 첫 밤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밝은 불빛이 사방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높은 건물들이 하늘까지 뻗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곳마다 한글이 보이고 있었어요. 한국의 글자죠. 저는 명동이라는 번화가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 주변으로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가게 간판들은 다채로운 한글 문자로 반짝이고 있었죠. 한국 음악 소리와 대화 소리가 제 귀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제 노트를 꼭 쥐고 있었는데 정말 작아진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문자 체계는 이런 모습이구나. 저는 혼잣말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가락이 한글을 입력하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근처 가게에서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한글 맞춤법 규칙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상상해보세요. 일반 사람들이 쇼핑하면서 맞춤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언어 교수들만 그런 대화를 나눌 거예요. 한글을 배우는 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많은 언어를 알고 있었지만 한국어 문자 체계는 매우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첫 수업에서 민지 선생님이 기본 모양을 보여주셨어요. 한글은 단 24개의 기본 글자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만 있지만 이것들이 모여서 음절 블록을 만든다고 하셨죠. 기억은 진화 K 소리예요. 민지 선생님이 직각처럼 생긴 모양을 그리며 설명하고 계셨어요. 니은은 N 소리고요. 그녀는 계속해서 뒤집힌 L처럼 생긴 모양을 보여주셨어요. 저도 직접 써보려고 했지만 손이 어색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분석하고 싶었지만 민지 선생님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쓰는 연습을 하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때로는 언어를 이해하기보다 느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해주셨어요. 몇 주 동안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민지 선생님은 매일 한국어 연습을 도와주고 계셨고요. 컴퓨터 과학자인 준호 씨는 한국인들이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어떻게 한글을 입력하는지 보여주었어요. 그는 한글이 너무 논리적이라서 디지털 기술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설명해 주었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각 소리를 낼 때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기초해서 이 글자들을 디자인하셨어요. 준호 씨가 제 연습장의 모양들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보세요. 미음엠이 어떻게 닫힌 입처럼 생겼나요? 그리고 아어는 혀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전에 글자를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각 한글 글자는 그 모양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과학적이면서도 아름다웠죠. 어느 날 특별한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던 시대의 비밀 한글 학교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 시기 동안 한국인들은 학교에서 자기 언어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벌이나 심지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쳤답니다. 저는 지하교실의 재현 공간을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그 공간은 좁고 어두웠어요. 벽에는 바랜 한글 차트가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한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모국어 문자 체계를 가르쳤던 낡은 나무 책상이 놓여 있었어요. 그곳에 서 있는 동안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왜 사람들이 글자를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위험에 빠뜨렸을까요? 그 순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단지 글을 쓰는 도구가 아니라 한국의 영혼과 정체성의 일부였던 거예요. 그날 저녁 한글로 쓰인 책들에 둘러싸인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어요. 간단한 한국어 단어를 쓰는 연습을 하고 있었죠. 사람과 말이라는 글자를 따라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연결고리가 보였어요. 사람과 언어는 함께 존재한다는 거였죠. 문자 체계는 효율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 그 사람들을 섬기느냐의 문제였어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구나. 어떤 문자 체계가 기술적으로 우수한가? 가 아니라 어떤 문자 체계가 그 사람들을 가장 잘 섬기는가? 였어야 했어.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한글에 애착이 생기고 있었어요. 도로 표지판, 문자 메시지,
어린이 책 등 어디서나 한글의 우아한 모양을 발견하고 있었죠. 한국 아이들이 미국이나 영국 아이들보다 훨씬 빨리 읽는 법을 배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같은 문자 체계를 쉽게 사용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어느 날 밤 아파트 창문에서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제 마음이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달 전에 한국에 도착했던 회의적인 언어학자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또 나라를 연결하는 이 단순한 모양들 속에서 아름다움과 의미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요. 그날 밤은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다음 날 옥스포드로 돌아가 제가 배운 것들을 발표할 예정이었죠. 저는 작은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주변에는 메모와 책, 녹음한 자료들이 널려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준비가 됐다고 느껴야 했는데 오히려 긴장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이 제가 이전에 믿었던 것과 반대였거든요. 한글에 대해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다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가로 걸어가 제 모습을 비춰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같은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저였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죠. 어쩐지 더 부드러워 보였어요. 덜 경직된 느낌이었죠. 3개월 전에는 문자 체계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확신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나는 누구지? 제가 혼잣말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테이블에 펼쳐진 제 노트로 돌아섰어요. 한글 도로 표지판, 어린이 책, 그리고 제가 연습했던 종이들의 사진이 있었죠. 한글의 논리적인 디자인 덕분에 한국어 타이핑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중 하나라는 신문 기사를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답이 떠올랐어요. 저는 이제 더 나은 학자가 되었어요. 더 정직한 기자가 된 거죠. 어쩌면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잘못된 것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된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다음 주 저는 다시 옥스포드 대학교의 같은 그룹 앞에 서 있었어요. 나무 테이블과 오래된 책들이 꽂힌 책장이 있는 그 방은 그대로였지만 저는 몇 달 전에 떠났던 에밀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과학적 원리 위에 세워졌지만 수백 년 동안 수많은 평범한 한국인들에 의해 살아있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을 살아있는 유산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한글 간판으로 뒤덮인 서울의 거리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영어권 아이들보다 훨씬 빨리 읽기를 배우는 한국 아이들의 녹음을 들려주었죠. 글자의 모양이 소리를 낼 때 입의 위치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설명했고요. 하지만 한글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그 영리한 디자인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것이 목적을 얼마나 완벽하게 수행하느냐예요. 가장 효율적이고 접근하기 쉽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언어를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는 거죠. 저는 일본 점령기 동안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한글을 가르치고 배웠던 비밀 학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일반 사람들이 공중파 라디오에서 올바른 맞춤법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들었던 경험을 설명했죠. 한글이 컴퓨터 키보드와 스마트폰 화면에 얼마나 쉽게 적응했는지 예시를 보여주었고요. 저는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 체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국에 갔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문자 체계를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단지 디자인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느냐에 관한 것이죠. 제가 말을 마쳤을 때 방은 잠시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다나카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치기 시작하셨죠. 곧 모두가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행복감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나중에 다나카 교수님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동그란 안경 너머로 그분의 눈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죠. 에밀리, 당신은 정말 멋진 여정을 했군요. 그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해했어요. 글자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글자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한글이 정말 최고인지 묻지 않게 되었어요. 그 질문은 이제 덜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대신 매일 한글을 읽고 쓰고 있었어요.
문자 체계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죠. 가장 큰 교훈은 알파벳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생각과 경험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에 관한 거였죠. 때로는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집에서 멀리 여행해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잘못된 것이 더 깊은 종류의 오름으로 이끌어줄 수도 있고요. 지난주 서울대학교에서 특별 과정을 가르쳐 달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그 과정은 세계의 문자 체계라고 불렸죠. 저는 이미 수락했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기 위해 가방을 싸면서 책장에 있는 한글 책들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이 단순한 모양들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가장 작은 글자가 가장 큰 교훈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걸 알려주었죠. 제 일기장에 마지막 생각을 적었어요. 글자는 종이 위의 표시 이상이에요.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달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를 연결하는 실이죠. 그리고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보는 법을 배우는 것들이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